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제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저를 놀라게 했거든요. 세무사님, 8월부터 국세청이 AI로 우리 통장을 다 들여다본다는데 정말인가요? 딸에게 용돈 50만 원 보내는 것도 증여세 내야 한다던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70대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급하게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하루에만 비슷한 문의가 20통 넘게 왔습니다. 다들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는 8월부터 국세청 AI가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 가족 간 50만 원만 송금해도 증여세. 폭탄 같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세무 상담 카페에도 하루에 수십 개씩 관련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는 80대 할머니께서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손자한테 용돈 10만 원 주는 것도 이제는 세금 내야 한다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할머니 손에는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기사들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다들 불안해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내 통장을 누군가 들여다본다는 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니까요. 게다가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탈세자 취급받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실인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어요. 오늘은 20년 넘게 세무 현장에서 일한 제가 직접 국세청 관계자들과 통화하고 최신 자료를 분석해서 얻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도 합법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 발표한 공식 보도 자료를 함께 보시죠. 제목이 AI로 납세는 편안하게, 탈세는 엄정하게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라는 대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AI 전환 분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 컨설팅 제공, AI 활용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세청이 정말로 AI를 도입해서 탈세를 더 잘 잡아내겠다는 건 맞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8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국세청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김 세무사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서 저희도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혐의가 없으면 개인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러운 거래뿐입니다. 국세청이라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인력도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선배한테도 물어봤어요. 요즘 후배들이 AI로 무장했다던데 정말 모든 계좌를 다 볼 수 있나? 선배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수야, 생각해봐.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한 사람당 계좌가 평균 5개씩만 있어도 2억 5천만 개야. 이걸 실시간으로 다 본다? 불가능하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딸에게 생활비 보내고 손자 손녀 용돈 주고 병원비 내고 친구 경조사비 보내는 것까지 일일이 감시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요? 제 생각엔 AI 시스템 도입 소식이 와전되면서 공포가 확산된 것 같습니다. 특히 50만 원만 송금해도 증여세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히 부인했어요. 실제로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면 AI 시스템 구축은 중장기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8월부터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 놓으셔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AI 시스템이 정교해지면서 예전에는 못 잡았던 교묘한 탈세 수법들을 이제는 잡아낼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들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제 고객 중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에 성공한 사업가셨죠. 이분이 대학생 아들에게 매달 5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아들 용돈이니까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처음엔 정말 용돈으로 썼습니다. 학교 등록금, 자취방 월세, 생활비. 그런데 아들이 점점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3년이 지나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아드님이 3년간 주식 계좌에 1억 8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이런 거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명해 주세요. 박 사장님은 당황하셨죠. 아니, 내가 준 용돈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용돈의 성격을 벗어난 금액이고 실제로 생활비가 아닌 투자 자금으로 사용됐으니 이건 명백한 증여라는 거예요.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합쳐서 3천만 원 넘게 추징당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AI가 잡아내는 교묘한 증여입니다. 예전 같으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제는 컴퓨터가 패턴을 분석해서 대학생이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식에 투자하지?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최 여사는 시어머니께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1천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남편이 장남이니까 부모님 생활비를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도 아이고 며느리가 참 착해라며 고마워하셨고요. 그런데 2년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5억짜리 아파트가 구매된 거예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보낸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뒀다가 거기에 약간의 대출을 더해서 손자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신 거였습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어떻게 봤을까요? 최 여사가 시어머니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 여사는 억울해했죠. 저는 정말 시어머니 생활비로 드린 건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돈이 손자에게 갔으니 증여세를 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는 단순히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래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까지가 괜찮고 얼마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꽤 크죠?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한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아내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 6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아버지가 2,500만 원,
어머니가 2,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면 한 자녀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단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예요. 왜 적냐고요? 미성년자는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큰돈이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요즘은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형제 자매나 며느리, 사위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고요. 그 외의 사람, 예를 들어 친구나 애인에게 주는 건 공제가 없습니다. 1원이라도 증여세 대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0년 합산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5천만 원을 줘도 되고 10년에 걸쳐 나눠서 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씩 10년 동안 주면 딱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이 씨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은 자녀 3명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에 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하기로 했어요. 3명이니까 3억 원이죠. 그리고 10년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3억 원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년에 걸쳐 6억 원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 금액을 넘어서 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같은 경우 말이죠. 요즘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려면 10억은 기본이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직하게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율이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1억 원 이하는 10%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해봅시다. 공제액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원이죠. 여기에 10%면 1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죠.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1020% 구간에 해당합니다. 둘째, 차용증을 쓰는 방법입니다. 진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도 받고 원금도 돌려받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케이스가 있어요. 김 과장이라는 40대 직장인이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2억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셨는데 증여하면 세금이 2천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자율은 연 2%로 정했어요. 왜 2%냐고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이 대략 이 정도거든요. 너무 낮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매달 33만 원씩 이자를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고 5년 후부터는 원금도 나눠서 갚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안 내면 소용없습니다. 김 과장은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보냈고 통장 내역을 깨끗하게 정리해 뒀어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하더라도 문제 없도록요. 셋째, 가족 전체가 함께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 장인이 5천만 원, 장모가 5천만 원. 이렇게 여러 명이 나눠서 증여하면 각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 사례를 소개할게요. 두 사람 다 직장인이었는데 서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려니 5억이 필요했어요. 본인들이 모은 돈은 1억밖에 없었고요. 양가 부모님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신랑 부모님이 각각 5천만 원씩 1억, 신부 부모님이 각각 5천만 원씩 1억, 총 2억을 증여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부족한 2억은 신혼부부가 대출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니 증여세 한 푼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일상적인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현금 거래 주의사항입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기관이 당국에 보고합니다. 이건 2019년부터 시행된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때문이에요. 원래는 돈 세탁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일반인들도 종종 걸립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 이상이 대상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낮아져서 지금은 1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얼마 전 제 고객 중에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오래된 중고 트럭을 현금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현금을 선호해서 그렇게 거래했는데 이 돈을 은행에 입금하자마자 며칠 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2천만 원 현금 입금 건에 대해 소명해 주세요. 어디서 나온 돈인가요? 다행히 김 사장님은 매매 계약서와 차량 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어서 문제없이 해결됐지만 깜짝 놀라셨죠. 아니, 내 차 팔고 받은 돈을 입금하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박 사장님은 명절 대목에 현금 매출이 많았어요. 열흘 동안 모은 현금 1,500만 원을 입금했다가 역시 국세청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출 장부를 꼼꼼히 작성해둔 덕분에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급적 계좌 이체를 이용하세요. 불가피하게 현금 거래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증빙을 남기세요. 계약서, 영수증,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최근에는 전세 자금도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니까 증여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국세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충격적인 케이스를 소개할게요. 30대 직장인 어 씨는 5년 전 아버지 도움으로 서울 강남에 10억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국세청에서 어떻게 그런 비싼 전셋집에 사는지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조사해보니 아버지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면서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만 받았어요. 예를 들어 시세 15억인 아파트에 전세 10억이 끼어 있었는데 5억만 받고 판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을 전세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들이 제3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10억을 대신 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세청은 이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 씨는 당황해서 저한테 물었어요. 5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내역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전세는 얼마였는지 다 나와요. AI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한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 어 씨는 10억에 대한 증여세와 5년치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총 2억 넘게 나왔어요. 어 씨 아버지는 세무사한테 물어봤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B씨는 대학생 딸에게 원룸을 사줬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였죠. 학교 다니는 동안 월세 내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딸 명의로 직접 계약한 거예요.
대학생이 어떻게 5천만 원을 마련했는지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죠. B씨는 겨우 원룸 하나 사준 것 가지고 라며 억울해했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부모 명의로 계약하고 딸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거나 정식으로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했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내니까 세금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 일반인 세무조사가 늘어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제가 국세청 출신 선배들과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가 재정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재정 지출은 늘었는데 세수는 줄었어요. 특히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 거둘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개인에게라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2022년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20조 원 가까이 줄었어요. 이 구멍을 메우려면 어디선가 돈을 걷어야 하는데 그 타깃이 개인이 된 거죠. 둘째,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탈세를 적발한 공무원에게 징수액의 10%,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 예전에는 탈세를 잡아도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오는 게 없었어요.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똑같으니까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1억 원 탈세를 적발하면 1천만 원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확실해진 거죠. 제가 아는 국세청 직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엔 애매한 건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끝까지 파고들어요. 포상금이 걸려 있으니까요. 셋째, AI 기술 발달로 적발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확인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컴퓨터가 순식간에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30대 직장인 평균 저축액은 5천만 원인데 이 사람은 왜 3억이 있지?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또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매달 500만 원씩 쓰고 있네? 이상하다라고 걸러내는 거죠.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3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C씨는 월 수입이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달은 1천만 원 벌고 어떤 달은 100만 원도 못 벌고. 그런데 국세청 AI가 이상하게 본 거예요. 수입은 불규칙한데 지출은 매달 500만 원씩 일정하네? 알고 보니 C씨는 수입이 많을 때 저축을 해뒀다가 수입이 적을 때 꺼내 쓰고 있었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정상적인 금전 관리죠. 하지만 AI는 이걸 의심스럽게 봤고 결국 C씨는 2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다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세무사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거래에 증빙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을 쓰고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라고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 형제간 5억을 빌려줬다가 증여로 간주돼서 1억 넘게 세금 낸 경우도 있어요. 차용증 한 장이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죠. 둘째, 소득과 지출이 맞아야 합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매달 500만 원씩 쓰고 있다. 이건 100% 조사 대상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대 직장인 D씨는 월급 250만 원을 받는데 1년에 해외여행을 4번이나 다녀왔어요. SNS에 자랑하듯이 사진도 잔뜩 올렸고요. 국세청 AI가 이걸 포착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 어떻게 1년에 2천만 원짜리 여행을 다니지? 조사해보니 부모님이 여행 때마다 용돈을 주신 거였어요. 문제는 그 금액이 연간 3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죠. 결국 증여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셋째, 전문가와 상담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세무사 상담료가 아깝다고 하시는데 잘못하면 그 100배, 1000배를 세금으로 낼 수 있어요. 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60대 은퇴자 이 씨는 퇴직금 10억으로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혼자 결정하기 부담스러워서 아내와 공동 명의로 했죠. 문제는 아내에게 5억을 증여한 게 돼버린 거예요. 만약 미리 상담했다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하되 각자 돈을 낸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세요 라고 조언했을 텐데 결국 이 씨는 증여세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상담료 50만 원 아끼려다 100배를 날린 거죠. 넷째, 정기적으로 자산 상태를 점검하세요. 1년에 한 번씩은 내 통장 잔고, 부동산, 주식 등을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세청에서 물어봐도 당황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통장별 잔고와 용도 정리하기, 1년간 큰 금액 입출금 내역 확인하기,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정리하기,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 정리하기, 증빙서류 파일로 보관하기. 이 5가지만 해도 웬만한 세무조사는 거뜬히 넘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금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합법적인 절세는 권리지만 탈세는 범죄입니다. 제가 항상 고객들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절세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무작정 세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상담하신 70대 어르신은 손자, 손녀 4명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증여하고 싶어 하셨어요. 총 8천만 원이죠. 그런데 한 번에 증여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4천만 원, 할머니가 4천만 원 나눠서 증여하세요. 그러면 각각 공제 한도 내라서 세금이 안 나와요. 그리고 10년 뒤에 또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놀라시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 손해보는 게 세금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모든 계좌를 감시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AI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탈세 적발 능력은 확실히 높아졌어요. 가족 간 50만 원 송금에 증여세를 물린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하지만 용돈을 가장한 편법 증여는 잡아냅니다. 10년간 증여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세요.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잘 활용하면 대부분의 증여는 세금 없이 할 수 있어요. 현금 입출금은 하루 1천만 원 미만으로 하시고 그 이상은 계좌 이체를 이용하세요.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증빙을 남기세요. 모든 금전거래는 증빙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이 나중에 큰 화를 부릅니다. 전문가 상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담료 몇십만 원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충 넘어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니까요. 오히려 이참에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세금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은 상담료가 큰 세금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면서도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